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입니다. 저자는 나태주, 출판사는 더블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태주,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부터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으며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림 퇴임하면서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다. 시인으로서 더 유명하시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풀꽃.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러한 대표 시집을 비롯해서 150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만 산다는 목숨이 16년을 더 살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밖에서는 장례 준비를 할 정도였으니 지금 나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전에는 나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뭐든 잘 해야 한다고. 오늘 하루도 잘 해야 한다고. 그것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잘하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자꾸 하찮은 것을 제대로 사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한다. 분별 없이 기뻐하고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산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 수저를 떴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딸아이가 전화로 근황을 알릴 때,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고 굵은 빗줄기를 내릴 때, 모든 게 기쁘다. 그 사소함에 집중하며 산다. 이 책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 과거의 잘못과 새의 삶을 기록하는 병상 일기가 아니다. 이 책은 내가 아파서야 배운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과 긍정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나 역시 여전히 진다는 것도, 사랑도, 기쁨도 서툰 사람이니 어쩌면 이 책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권유이다. 길고 긴 병원 생활도 이제와 생각하니 눈 깜짝할 새이다. 새로 산 목숨도 벌써 16년을 굴리고 있다. 참 빠르다. 이처럼 우리 일생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사이 어슬어슬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굳이 잘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오늘 무엇이 기쁜가?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기쁘다. 음식을 삼킬 수 있어서 기쁘다. 새삼스레 한국말로 시를 쓰는 사람인 것이 기쁘다. 살다 보면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만난다. 그 날들이 나는 몹시 좋다. 오늘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생각이 내키면 새로 산 자전거를 비벼 타고 우체국 사수함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갈 수 있어서 기쁘다. 가끔은 DP점으로 페이퍼 사진을 뽑으러 가고 CD 가게에 들러 새로 나온 CD 한 장을 사올 수 있어서 기쁘다. 끼니 때 잔치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은행이나 문구점에 들리거나 파리 바게트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소보로빵이나 슈크림빵, 몽둥이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면 무엇 하나 기쁘지 않은 게 없다. 산책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 풀꽃 한 송이가 내 앞에 있다. 그 존재는 그 존재로 감동이요, 축복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 에워싸여 살고 있는가.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보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기쁨이고 더러 보내는 육질 편지는 더욱 큰 기쁨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맹자 말씀대로 형제들 무탈함이 어찌하니 기쁘랴. 오랜 세월 함께 부대끼며 사느라 늙어버린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삶의 동지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있다는 건 또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위안이며 축복이겠는가. 병상에서 6달 넘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늘에 통사정하듯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도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정말로 내 인생과 생활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그것하고도 비교해 볼 일이기도 하지만 상호 비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자기 빈곤감을 가져올 뿐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물의 절대성을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 낡은 것,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이다. 하루하루에 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그걸 찾아내야만 한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 안 받는다. 그럴 때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자존감이 남는다. 요즘은 겨울에도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활짝 개서 산뜻하게 씻긴 깊고도 높은 겨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우울하게 보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에 던져서 말갛게 세탁해야 할 일이다. 청명한 하늘에 감사하고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나는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 첫 시집은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다. 제작비가 16만 원이었는데 당시에 쌀 10가마니의 값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서 할부로 갚았다. 책값은 700원. 첫 책은 어머니가 사주셨다. 애처로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 교보 빌딩에 걸린 시 구절.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삶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봄날도 영영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둑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날을, 봄이 올 날을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 모자란 점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지금 자기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너무 예쁘려고, 너무 완벽해지려고, 너무 잘 하려고, 너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만다. 너무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그 사람만큼은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분노하는 일이 잦아진다. 좁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우리가 어찌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마는 너무 가까이에서 상대를 주시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해온 인생인가?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건 누구의 인생이든 다 똑같다. 잘생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조그맣게 늙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자치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조그만 기억으로 남는다. 돈, 미모, 명예, 학력은 모두 초라해진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 지식이라면 지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사회적인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시를 쓴다. 화장실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쓴다. 자전거를 타다가 떠오를 때는 자전거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서 기록한다. 자다가도 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쓴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능숙할 때도 됐지만 늘 서툴다. 서툴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쓸 수가 있었다. 잘 못하고 서툴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젊은 시절 들은 한의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한다. 일악이 얼마인가를 계량하고 깨닫는 것이 한의사로서의 일생이었다고 한다. 일악은 한 주먹인데 이것도 한 주먹이고 요만큼도 한 주먹인데 도대체 일악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일생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한 세월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면 사랑이 끝난다. 인생도 알 때가 되면 인생 역시 끝난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출발해서 그것을 알 때쯤이면 끝난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을 좀 살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잘 들을 줄 알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느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지혜를 얻고 알만하면 능력을 빼앗고 수명을 가져가는 것이다. 내 몸이 아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때야 목숨을 가져가는데 나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목숨을 준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은가? 다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행복.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때에 온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락자, 즉 즐기는 인생이 없다. 호자,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자, 아는 인생으로만 평가받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하루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즐기는 일은 함께 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돼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 쓰는 것을 즐겼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락자, 호자의 인생을 건너뛰고 가장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은 팍팍하다. 물론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나는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행복도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이것은 인생이다. 정의를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의 용어이다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것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행복을 손에 꽉 쥐고 있다. 힘 주려고, 싸우려고. 잔뜩 긴장해서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볼 수 없다. 힘을 풀고 손바닥을 펴면 그 행복이 보인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고상한 정신적인 가치들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어 한다. 희생이라든가 봉사, 선행이라든가 연민과 같은 덕목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우리네 삶과 가까운 것이고 흔한 것이고 낮은 것이고 친근하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다. 다만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사랑은 공기와 같은 것이고 밥과 같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옷과 집이 되어주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받는 것이 기본이다. 어찌 주는 사랑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무언가를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진다. 이는 마치 물동이에 물을 채워야만 넘치는 이치와 같다. 채운 물도 없이 넘치는 물동이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 개념이다. 저 여자는 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늘 가변적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봐주며 싫은 것도 잘 참아가는 게 사랑이다. 또한 오늘만이 아닌 나중까지 이러는 게 사랑이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가까이 있고 흔하고 오래되고 값싸고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인생, 사랑, 행복 중에 행복이 가장 구체적이고 쉽다. 인간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나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른 생명체로부터 사랑받기를 소망한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사랑해야 한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 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랑의 등식이 이쯤에서 열리게 된다. 어디까지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요, 시속 게임이요, 어울림이다. 내 일생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사랑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울먹이며 집으로 왔을 때, 땅거미지는 마당가에서 냉갈리 나는 부엌에서 행주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의 손길보다 더 포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내게 사랑은 외할머니 행주치마에서 묻어나던 비린내보다 결코 더한 것이 아니다. 더 자란 뒤에도 외할머니는 나더러 아이기라고 불러주셨다. 가을날 어쩌다 찾아가면 어김없이 물렁감을
마련해 뒀다가 꺼내 주시곤 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라고 답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애달프다.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기억은 늘 좋게 남는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어느 노 시인은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분명 사랑받은 사람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인생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게 자식이든 친구였든 이성이었든 누군가에게 나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오래 남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로지 받는 것이다. 아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어린 것들에게 외할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를 못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 나를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만든다.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양보하는 법, 때로는 질 수 있다는 걸 가르치지 못했다. 아예 그러려 하지 않았다. 내 모범은 이기는 것이었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던 것이다. 입에 발린 말이 잘 하라는 말이었고 남들한테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이기라고만 요구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 싸우는 싸움꾼이었다. 지금 나는 어린 시절 질 줄 모르는 아이였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내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인간, 져줄 줄 아는 사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지긋지긋한 일이겠는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자기가 슬그머니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스스로 충분히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질 줄 아는 것도 마음의 능력이다. 그건 마음의 넓이, 유연함, 너그러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빡빡하게 사는 인생, 앞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도 좋다. 그러나 때로는 슬그머니 져주는 인생도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이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다는 자각은 나를 참 쓸쓸하게, 비참하게, 으슬으슬 춥게 만들었다. 인생 여백, 국화극, 장자가 한 말이다. 인생이란 문틈으로 얼핏 스쳐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망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무언가 문틈으로 하얀 것이 슬쩍 지나갔음을 자학한다. 일부 빼어난 특별한 사람들만이 분명히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음을 알고 산다. 그럼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 나이 들면서, 특히 회갑을 보내면서 수월찮은 정신적인 동요가 있었다. 새삼스레 마음의 갈등과 삶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왜 살았는가? 상당히 아등바등 산 인생이었다. 인생은 하나의 신기루였단 말인가? 그토록 많은 책을 사 들고 다녔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을 떠돌았지만 그 무엇, 그 어떤 장소, 그 누구한테도 진정한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없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한 편의 시를 얻어 종이의 붓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 무한한 기쁨을 맛보곤 한다. 처음에는 뜨악하고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 방관하는 눈치였다. 더 나아가 한편의 시는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선물하고 삶의 의미를 주기에 이른다. 시 쓰는 일 하나 때문이라도 기어코 살아야 했다. 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자기 확신을 주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삶의 원천이며 삶의 힘이겠는가. 시를 쓰는 일이 힘겨워서 쓰러졌는데 시를 쓰면서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다니. 그건 모순이며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 진실이다. 시는 나에게 소망이다. 마음의 불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불꽃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의 조그만 발견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 해답을 얻게 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산다. 정신의 희열로 산다. 그 마음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사랑, 소망, 그리움, 기다림 같은 것들조차 기쁨이나 정신적인 희열의 구체적인 실상이거나 그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인 것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고 정신의 희열이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히 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내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엄청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나 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이 삶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위해서 산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입니다. 저자는 나태주, 출판사는 더블북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태주,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부터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으며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림 퇴임하면서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다. 시인으로서 더 유명하시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풀꽃. 너무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러한 대표 시집을 비롯해서 150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만 산다는 목숨이
16년을 더 살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밖에서는 장례 준비를 할 정도였으니 지금 나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전에는 나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뭐든 잘 해야 한다고. 오늘 하루도 잘 해야 한다고. 그것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잘하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자꾸 하찮은 것을 제대로 사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한다. 분별 없이 기뻐하고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산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 숟갈을 떴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딸아이가 전화로 근황을 알릴 때,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고 굵은 빗줄기를 내릴 때, 모든 게 기쁘다. 그 사소함에 집중하며 산다. 이 책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 과거의 잘못과 새의 삶을 기록하는 병상 일기가 아니다. 이 책은 내가 아파서야 배운 것에 대한 기록이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과 긍정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나 역시 여전히 진다는 것도, 사랑도, 기쁨도 서툰 사람이니 어쩌면 이 책은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는 권유이다. 길고 긴 병원 생활도 이제와 생각하니 눈 깜짝할 새이다. 새로 산 목숨도 벌써 16년을 굴리고 있다. 참 빠르다. 이처럼 우리 일생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사이 어슬어슬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굳이 잘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오늘 무엇이 기쁜가?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기쁘다. 음식을 삼킬 수 있어서 기쁘다. 새삼스레 한국말로 시를 쓰는 사람인 것이 기쁘다. 살다 보면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만난다. 그 날들이 나는 몹시 좋다. 오늘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생각이 내키면 새로 산 자전거를 비벼 타고 우체국 사소함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갈 수 있어서 기쁘다. 가끔은 DP점으로 페이퍼 사진을 뽑으러 가고 CD 가게에 들러 새로 나온 CD 한 장을 사올 수 있어서 기쁘다. 끼니 때 잔치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은행이나 문구점에 들리거나 파리 바게트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소보로빵이나 슈크림빵, 몽둥이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생각하면 무엇 하나 기쁘지 않은 게 없다. 산책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 풀꽃 한 송이가
내 앞에 있다. 그 존재는 그 존재로 감동이요, 축복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 에워싸여 살고 있는가.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보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기쁨이고, 더러 보내는 육질 편지는 더욱 큰 기쁨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부모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맹자 말씀대로 형제들 무탈함이 어찌하니 기쁘랴. 오랜 세월 함께 부대끼며 사느라 늙어버린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삶의 동지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들아이와 딸아이가 있다는 건 또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위안이며 축복이겠는가. 병상에서 6달 넘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늘에 통사정하듯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도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정말로 내 인생과 생활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그것하고도 비교해 볼 일이기도 하지만 상호 비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자기 빈곤감을 가져올 뿐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물의 절대성을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 낡은 것,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이다. 하루하루에 시간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그걸 찾아내야만 한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 안 받는다. 그럴 때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자존감이 남는다. 요즘은 겨울에도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활짝 개서 산뜻하게 씻긴 깊고도 높은 겨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우울하게 보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에 던져서 말갛게 세탁해야 할 일이다. 청명한 하늘에 감사하고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나는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 첫 시집은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다. 제작비가 16만 원이었는데 당시에 쌀 10가마니의 값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서 할부로 갚았다. 책값은 700원. 첫 책은 어머니가 사주셨다. 애처로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 교보 빌딩에 걸린 시 구절.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삶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봄날도 영영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둑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날을, 봄이 올 날을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 모자란 점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지금 자기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너무 예쁘려고, 너무 완벽해지려고, 너무 잘 하려고, 너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만다. 너무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그 사람만큼은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분노하는 일이 잦아진다. 좁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우리가 어찌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마는 너무 가까이에서 상대를 주시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해온 인생인가?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건 누구의 인생이든 다 똑같다. 잘생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조그맣게 늙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자치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조그만 기억으로 남는다. 돈, 미모, 명예, 학력은 모두 초라해진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 지식이라면 지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사회적인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시를 쓴다. 화장실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쓴다. 자전거를 타다가 떠오를 때는 자전거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서 기록한다. 자다가도 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쓴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능숙할 때도 됐지만 늘 서툴다. 서툴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쓸 수가 있었다. 잘 못하고 서툴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젊은 시절 들은 한의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한다. 일악이 얼마인가를 계량하고 깨닫는 것이 한의사로서의 일생이었다고 한다. 일악은 한 주먹인데 이것도 한 주먹이고 요만큼도 한 주먹인데 도대체 일악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일생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한 세월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면 사랑이 끝난다. 인생도 알 때가 되면 인생 역시 끝난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출발해서 그것을 알 때쯤이면 끝난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을 좀 살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잘 들을 줄 알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느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지혜를 얻고 알만 하면 능력을 빼앗고 수명을 가져가는 것이다. 내 몸이 아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때야 목숨을 가져가는데 나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의 목숨을 준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은가? 다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행복.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때에 온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락자, 즉 즐기는 인생이 없다. 호자,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자, 아는 인생으로만 평가받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하루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즐기는 일은
함께 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돼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 쓰는 것을 즐겼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락자, 호자의 인생을 건너뛰고 가장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은 팍팍하다. 물론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나는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행복도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이것은 인생이다. 정의를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의 용어이다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것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행복을 손에 꽉 쥐고 있다. 힘 주려고, 싸우려고. 잔뜩 긴장해서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볼 수 없다. 힘을 풀고 손바닥을 펴면 그 행복이 보인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고상한 정신적인 가치들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싶어 한다. 희생이라든가 봉사, 선행이라든가 연민과 같은 덕목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우리네 삶과 가까운 것이고 흔한 것이고 낮은 것이고 친근하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다. 다만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사랑은 공기와 같은 것이고 밥과 같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마음의 옷과 집이 되어주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도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랑은 어디까지나 받는 것이 기본이다. 어찌 주는 사랑이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무언가를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진다. 이는 마치 물동이에 물을 채워야만 넘치는 이치와 같다. 채운 물도 없이 넘치는 물동이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용 개념이다. 저 여자는 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늘 가변적이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봐주며 싫은 것도 잘 참아가는 게 사랑이다. 또한 오늘만이 아닌 나중까지 이러는 게 사랑이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 가까이 있고 흔하고 오래되고 값싸고 작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행복이다. 인생, 사랑, 행복 중에 행복이 가장 구체적이고 쉽다. 인간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나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른 생명체로부터 사랑받기를 소망한다.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 생명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명체를 사랑해야 한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 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사랑의 등식이 이쯤에서 열리게 된다. 어디까지나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그것은 대화요, 시소 게임이요, 어울림이다. 내 일생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사랑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다. 동네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울먹이며 집으로 왔을 때, 땅거미지는 마당가에서 냉갈리 나는 부엌에서 행주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의 손길보다 더 포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어디 있으랴. 내게 사랑은 외할머니 행주치마에서 묻어나던 비린내보다 결코 더한 것이 아니다. 더 자란 뒤에도 외할머니는 나더러 아이기라고 불러주셨다. 가을날 어쩌다 찾아가면 어김없이 물렁 감을 마련해 뒀다가 꺼내주시곤 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라고 답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애달프다, 슬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기억은 늘 좋게 남는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어느 노 시인은 말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분명 사랑받은 사람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인생은 결국 기억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게 자식이든 친구였든 이성이었든 누군가에게 나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오래 남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오로지 받는 것이다. 아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어린 것들에게 외할머니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를 못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러 나를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만든다.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양보하는 법, 때로는 질 수 있다는 걸 가르치지 못했다. 아예 그러려 하지 않았다. 내 모범은 이기는 것이었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던 것이다. 입에 발린 말이 잘 하라는 말이었고 남들한테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이기라고만 요구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 싸우는 싸움꾼이었다. 지금 나는 어린 시절 질 줄 모르는 아이였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내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인간, 져줄 줄 아는 사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지긋지긋한 일이겠는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자기가 슬그머니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스스로 충분히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질 줄 아는 것도 마음의 능력이다. 그건 마음의 넓이, 유연함, 너그러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빡빡하게 사는 인생, 앞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도 좋다. 그러나 때로는 슬그머니 져주는 인생도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이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다는 자각은 나를 참 쓸쓸하게, 비참하게, 으슬으슬 춥게 만들었다. 인생 여백, 국화극, 장자가 한 말이다. 인생이란 문틈으로 얼핏 스쳐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망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무언가 문틈으로 하얀 것이 슬쩍 지나갔음을 자학한다. 일부 빼어난 특별한 사람들만이 분명히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음을 알고 산다. 그럼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 나이 들면서, 특히 회갑을 보내면서 수월찮은 정신적인 동요가 있었다. 새삼스레 마음의 갈등과 삶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왜 살았는가? 상당히 아등바등 산 인생이었다. 인생은 하나의 신기루였단 말인가? 그토록 많은 책을 사 들고 다녔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것을 떠돌았지만 그 무엇, 그 어떤 장소, 그 누구한테도 진정한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없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한 편의 시를 얻어 종이의 붓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 무한한 기쁨을 맛보곤 한다. 처음에는 뜨악하고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나중에는 못 이기는 척 방관하는 눈치였다. 더 나아가 한편의 시는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를 선물하고
삶의 의미를 주기에 이른다. 시 쓰는 일 하나 때문이라도 기어코 살아야 했다. 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자기 확신을 주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삶의 원천이며 삶의 힘이겠는가. 시를 쓰는 일이 힘겨워서 쓰러졌는데 시를 쓰면서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다니. 그건 모순이며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 진실이다. 시는 나에게 소망이다. 마음의 불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불꽃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의 조그만 발견을 하게 된다. 나름대로 해답을 얻게 된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산다. 정신의 희열로 산다. 그 마음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희망, 사랑, 소망, 그리움, 기다림 같은 것들조차 기쁨이나 정신적인 희열의 구체적인 실상이거나 그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것들인 것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고 정신의 희열이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히 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내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엄청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나 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이 삶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위해서 산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